야, 이 도둑년아! 11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생선 좌판 앞에서 멱살을 잡혀 있었죠. 아저씨, 저 안 훔쳤어요. 돈, 여기. 닥쳐! 매일 새벽마다 와서 어슬렁거려! 경찰 불러! 아이의 손에는 구겨진 1,000원짜리 3장이 들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 손등에는 누가 봐도 맞은 자국인 시퍼런 멍이 선명했죠. 상인들은 몰랐어요. 이 아이가 왜 매일 새벽 5시에 이곳에 오는지, 그리고 왜 매번 1,000원짜리 3장을 꼭 쥐고 있었는지, 무슨 사연이 있는 건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어느 곳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동묘 앞 새벽시장 4시 50분. 해가 뜨기 한참 전이라 시장 골목은 좌판 조명과 트럭 헤드라이트만이 어둠을 밀어내고 있었어요. 바닥에 깔린 젖은 박스 냄새와 사방에서 밀려오는 축축한 어둠이 뒤섞인 차가운 시장 골목 사이로 작은 그림자 하나가 움직였죠. 운동화 앞코가 찢어져 있었고 점퍼는 어깨가 너무 커서 소매를 2번이나 접어 올린 상태였어요. 강윤서 11살. 아이는 시장 입구에서 멈춰 서더니 주머니를 뒤졌어요. 구겨진 1,000원짜리 3장. 손바닥 위에 펴서 한 번 세고 입김을 불어 손을 녹인 뒤 다시 주머니에 넣었죠. 그리고 익숙한 걸음으로 시장 안쪽을 향했어요. 저기요. 아이가 다가간 곳은 시장 구석, 만식인의 수산이라고 적힌 낡은 천막 아래였어요. 주인은 10년 전 청량리에서 밀려나 여기 자리를 잡은 사람이었죠. 천만식, 이 바닥에서 오래 버틴 생선 장수였어요. 만식은 갈치를 다듬다 말고 고개를 들었어요. 뭐야, 또 왔어? 표정이 좋지 않았죠. 잡어 3,000원어치요. 잡어? 또? 만식은 칼을 도마에 탁 내려놓았어요. 야, 너 도대체 뭐하는 애야? 매일 새벽 5시에 와서 잡어만 사가면 뭐하게?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구겨진 지폐 3장을 좌판 위에 올려놓았을 뿐이죠. 만식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손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새벽이라 지나가는 사람도 없었거든요. 그는 투덜거리며 빨간 대야에서 잡어들을 건져 봉지에 담았어요. 팔아봤자 본전도 안 나오는 것들이었죠. 그런데 만식의 손이 잠깐 멈췄어요. 대야 옆에 있던 싱싱한 조기 한 마리를 슬쩍 봉지에 넣었거든요. 가져가. 아이는 봉지를 받아들었어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돌아서려는데 만식이 말했죠. 야. 아이가 멈췄어요. 너 손 좀 봐봐. 윤서는 손을 뒤로 숨겼어요. 하지만 만식은 이미 봤죠. 손등에 시퍼런 멍, 그리고 손가락 마디마디에 난 작은 상처들. 그거 누가 그랬어? 넘어졌어요. 넘어져서 손등에 저렇게 멍이 들어?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봉지를 꼭 껴안고 빠르게 걸어나갔죠. 만식은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어요. 옆 좌판에서 배추를 다듬던 아주머니가 고개를 돌렸죠. 만식아, 저 애 왜 저래? 배순자 62. 채소 장사를 하는 아주머니였는데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손은 이미 배추를 다듬고 있었죠. 몰라, 근데 이상해. 저 애 벌써 2달째 매일 새벽 5시에 와. 뭐? 2달. 그리고 매번 3,000원 내밀어. 순자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초등학생이 새벽 5시에? 부모는 뭐해? 글쎄, 그게 더 이상한 게. 만식은 목소리를 낮췄어요. 저 애, 여기서 사간 생선 집에 안 가져가는 것 같아. 뭐? 한번 따라가 봤어. 궁금해서. 근데 시장 뒷골목으로 가더라고. 순자가 배추 다듬던 손을 멈췄어요. 시장 뒷골목. 거기엔 새벽이면 폐지 줍는 노인들, 노숙자들이 모이는 곳이었죠. 설마 저 애가. 모르지. 두 사람이 수군거리는 사이 윤서는
이미 시장 출구를 벗어나고 있었어요. 아이는 생선 봉지를 가슴에 꼭 안은 채 골목을 향해 걸었죠. 그때였어요. 시장 입구 쪽에서 엔진 소리가 들렸어요. 검은 SUV 한 대가 천천히 들어오고 있었죠. 윤서의 발이 멈췄어요. 어깨가 굳었죠. 차에서 내린 남자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코트 차림의 구두, 이른 새벽인데도 머리를 단정하게 넘긴 말끔한 모습이었죠. 강태호, 윤서의 삼촌이었어요. 석 달 전 윤서 아빠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직후 갑자기 나타난 사람. 가족이니까 돌봐줘야지라며 집에 들어왔지만 집에 가져오는 건 술 냄새뿐이었죠. 엄마는 윤서가 6살 때 집을 나갔고 아빠 장례를 치른 뒤 통장과 서류는 어느새 태호 손으로 넘어가 있었어요. 태호는 윤서를 발견하자마자 성큼성큼 다가왔어요. 윤서야. 아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봉지를 등 뒤로 숨기려 했지만 이미 늦었죠. 그게 뭐야? 새벽에 또 나왔어? 삼촌이 몇 번을 말했어. 태호의 손이 윤서의 팔을 잡았어요. 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삼촌, 저 그냥 집에 가서 얘기해. 남자는 봉지를 낚아채더니 안을 들여다봤어요. 잡어 몇 마리와 조기 한 마리. 태호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이거 어디서 난 돈이야? 모은 거예요. 모은 거? 태호가 피식 웃었어요. 그 웃음이 차가웠죠. 아빠 방에 들어갔냐? 윤서의 어깨가 굳었어요. 안 들어갔어요. 거짓말하지 마. 뭘 만졌어. 아무것도 안 만졌어요. 태호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내 아빠 물건 중에 숨긴 거 있지? 수천 마리야. 아이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태호는 그걸 놓치지 않았죠. 집에 가자. 태호는 윤서의 팔을 잡아 끌었어요. 아이의 발이 질질 끌렸지만 남자는 개의치 않았죠. 봉지에서 생선 한 마리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만식이 넣어준 조기였죠. 윤서는 그 생선을 돌아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죠. 멀리서 그 장면을 본 만식이 저거 뭐야? 순자도 고개를 돌렸죠. 검은 차가 아이를 태우고 사라지는 게 보였어요. 얘 아빠야? 아빠 같아 보여. 저의 표정 못 봤어? 만식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순자가 조용히 말했죠. 애가 굶은 얼굴이야. 볼이 쏙 들어갔더라. 저 남자 뭔가 찾고 있어. 뭘 찾는데? 몰라, 근데. 만식은 바닥에 떨어진 조기를 바라봤어요.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생선은 이미 흙이 묻어 있었죠. 그는 그걸 주워들었어요. 순자가 말없이 깨끗한 비닐 하나를 건넸죠. 내일 저에 오면 내가 물어본다. 그날 밤 윤서의 방에서는 낮은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삼촌은 아빠 방을 뒤지고 있었죠. 서랍을 열고 옷장을 뒤지고 침대 밑까지 들춰봤지만 찾는 건 나오지 않았어요. 분명 있을 텐데. 태호는 중얼거렸죠. 아빠가 남긴 그 수첩. 거기에 뭐가 적혀 있는지 윤서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절대 말할 수 없었죠. 그건 아빠가 남긴 마지막 약속이었으니까. 윤서는 이불 속에서 가슴팍을 움켜쥐었어요. 얇은 잠옷 안쪽 가슴에 꽁꽁 붙여놓은 작은 수첩이 만져졌죠. 아이는 그걸 꺼내지 않았어요. 그냥 손으로 누른 채 눈을 감았죠. 내일도 새벽 5시에 가야 했어요.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빠가 끝내 못 전한 걸 자기는 알아버렸으니까. 그날 밤 윤서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삼촌이 아빠 방을 뒤지는 소리가 새벽까지 이어졌거든요. 윤서는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쓴 채 가슴팍에 수첩만 꾹꾹 눌렀어요. 찾으면 안 돼. 이것만은 안 돼.
다음 날 아침, 윤서는 학교에 가지 않았어요. 갈 수가 없었죠. 전날 삼촌에게 끌려오며 비틀린 팔이 아침이 되자 팔꿈치까지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어젯밤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해 다리에 힘이 없었죠. 학교에 가면 점심은 먹을 수 있었어요. 무료 급식이니까요. 하지만 삼촌이 나가지 못하게 했어요. 수첩 어딨는지 말할 때까지 어디도 못 나가. 점심때쯤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삼촌이 받았죠. 아, 네, 윤서가 좀 아파서요. 배탈이 좀 심해서 오늘 하루 쉬게 하려고요. 전화를 끊고 삼촌이 윤서를 봤어요. 학교에서 전화 올 때마다 내가 대신 받을 거야, 알겠지? 윤서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저녁, 태호가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윤서가 부엌에 들어서자 태호의 시선이 따라왔죠. 어제 물어본 거 대답 안 했지. 윤서의 발이 멈췄어요. 수첩 어딨어? 몰라요. 내 아빠가 죽기 전에 뭘 남겼는지 알아? 윤서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태호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내 아빠 뭔가 바꿔놨어. 내가 손도 못 대게. 아이의 눈이 커졌죠. 수첩만 찾으면 왜 그런지 알 수 있어. 태호가 윤서 앞으로 다가왔어요. 수첩에 뭐가 적혀 있는지 알면 얘기해. 그럼 삼촌이 잘해줄게. 윤서는 고개를 저었어요. 몰라요. 진짜 몰라요. 태호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래, 모른다고. 그는 뒤로 물러서며 말했죠. 그럼 오늘부터 밥 없어. 내가 기억날 때까지. 윤서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삼촌은 외투를 집어들었어요. 나 나갔다 올 테니까 집에 있어. 현관문이 쾅 닫혔고 삼촌의 차 소리가 멀어졌죠. 윤서는 잠시 망설이다 밖으로 나갔어요. 내일 새벽에 생선을 사려면 돈이 필요했거든요. 시장 뒷골목에서 공병을 모았어요. 맥주병, 소주병 손에 잡히는 대로 주었죠. 리어카 끄는 할아버지 눈치를 봐가며 쓰레기통을 뒤졌어요. 손이 까지고 무릎에 흙이 묻었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그때 만식이 골목을 지나갔어요. 장사 끝나고 집에 가는 길이었죠. 아이는 고개를 숙인 채 공병을 세고 있었어요. 입술이 아주 작게 움직였죠. 아직 멀었어. 만식은 한참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가슴 한쪽이 무거워졌죠. 저 나이에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어요. 만식은 아이에게 다가가지 않았어요. 대신 중얼거렸죠. 저에 뭔가 사정이 있어. 해가 지고 깜깜해지고 나서야 고물상에서 손에 쥔 돈은 3,000원이었어요. 딱 잡어 한 봉지 값이었죠. 윤서는 그 돈을 주머니에 넣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은 조용했어요. 삼촌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죠. 윤서는 방으로 들어가 품 안에 숨겨놓은 수첩을 꺼냈어요. 낡은 갈색 가죽 표지. 아빠의 손때가 묻은 수첩이었어요. 윤서는 조심스럽게 첫 장을 넘겼어요. 거기엔 이름들이 빼곡했죠. 박성호 할아버지, 동묘역 3번 출구, 매일 새벽. 김말순 할머니, 청계천 쪽 화목만. 이정수 할아버지, 폐지 수레, 토요일. 이름 옆에는 작은 메모들이 있었어요. 성호 할아버지, 고등어 좋아함, 비린내 약한 거로. 말순 할머니, 딸 얘기 자주 하심, 이야기 좀 들어드릴 것. 정수 할아버지, 당뇨 있음, 짠 거 조심. 아빠는 그냥 생선을 나눠준 게 아니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했던 거였죠. 윤서는 수첩을 넘기다 어느 페이지에서 멈췄어요. 아빠 글씨 사이에 빨간 줄이 그어진 곳이 있었거든요. 태호에게 절대 보여주지 말 것. 그 아래엔 뭔가 더 적혀 있었지만 글씨가 번져서 잘 보이지 않았어요. 윤서는 그 문장을 한참 바라봤어요. 그 문장 하나면 충분했어요.
윤서는 더 묻지 않아도 됐죠. 윤서는 수첩을 다시 가슴에 품었어요. 배가 고팠지만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내일 새벽 5시에 가야 했어요.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그때 현관문 소리가 들리고 거실에 삼촌이 술병을 따는 소리가 났어요. 윤서는 알람을 새벽 4시 30분에 맞췄어요. 삼촌이 술 마시고 늦게 자면 새벽엔 못 일어날 거였어요. 내일은 꼭 가야 했어요.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새벽 4시 28분. 윤서의 눈이 떠졌어요. 알람이 울리기 2분 전이었죠. 아이는 소리 없이 일어나 알람을 껐어요. 방문을 살짝 열고 거실을 봤어요. 삼촌이 소파에 쓰러져 자고 있었죠. 빈 술병이 바닥에 굴러다녔어요. 코 고는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윤서는 숨을 죽이며 방문을 열었어요. 숨을 참고 살금살금 현관으로 갔어요. 현관 문고리를 잡았을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찰칵. 문이 열렸어요. 윤서는 밖으로 빠져나와 문을 최대한 조용히 닫았죠. 그리고 뛰기 시작했어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아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어젯밤 모은 3,000원을 주머니 속에서 꽉 쥐었어요. 시장까지는 10분. 늦으면 안 됐죠. 동묘 시장에 도착했을 때 하늘은 아직 어두웠어요. 좌판마다 조명이 켜지고 있었고 트럭에서 생선 상자를 내리는 소리가 들렸죠. 윤서는 만식인의 좌판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발걸음이 멈췄어요. 좌판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야, 이거 봐봐. 젊은 상인이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어요. 생선 봉지였죠. 만식은 새벽 윤서를 위해 잡어봉지를 따로 챙겨뒀어요. 어젯밤 골목에서 본 공병 줍는 아이 모습이 자꾸 밟혔거든요. 만식이 형이 오늘 따로 챙겨뒀더라고. 근데 이거 누구 줄 거래? 몰라. 이따 오면 물어봐. 매일 새벽에 오는 그 애한테 주려는 거 아냐? 윤서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 애? 매일 새벽에 오는 게? 그 애 말이야. 만식이 형이 요즘 신경 쓰더라고. 에이, 설마 그 애한테 공짜로 주려고? 젊은 상인이 코웃음을 쳤어요. 괜히 일 커지면 골치 아플 텐데 그 애 뭔가 이상하잖아. 윤서는 용기를 냈어요. 만식 아저씨가 챙겨둔 거라면 자기한테 주려던 거겠죠. 아이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봉지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3,000원을 좌판에 두려던 순간, 야, 이 도둑년아. 누군가 윤서의 멱살을 잡았어요. 젊은 상인이었죠. 뭐야, 남의 물건 훔쳐가? 아, 아니에요. 이거 만식 아저씨가. 만식이 형이 줬다고? 거짓말하네. 봉지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잡어 몇 마리가 쏟아졌죠. 큰 소라네. 다른 상인들이 몰려왔어요. 뭐야, 무슨 일이야? 이 애가 만식이 형, 생선 훔쳐가려고 했어. 아니에요. 생선 사러 왔어요. 윤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주머니에서 구겨진 3,000원을 꺼내 보였죠. 3,000원 있어요. 저 훔친 거 아니에요. 3,000원? 그걸로 뭘 사겠다고. 젊은 상인이 코웃음을 쳤어요. 맨날 새벽마다 오는 것도 이상하고. 다른 상인 하나가 다가왔어요. 집에서 무슨 일 있는 거 아냐? 저의 손등 봐, 멍투성이야. 이러다 진짜 사고 나면 어쩌려고 그래. 경찰에 물어봐야 하는 거 아냐? 경찰. 그 단어에 윤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경찰은 안 됐어요. 삼촌이 알게 되는 순간 모든 게 끝이었으니까요. 아니에요. 저 괜찮아요. 그냥 생선만. 괜찮긴 뭐가 괜찮아. 너 어디 사는 애야? 윤서는 돌아서서 뛰기 시작했어요. 야, 거기서. 뒤에서 소리가 들렸지만 아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골목을 빠져나와 뒷길로 숨었죠.
숨이 턱까지 찼어요.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죠. 3,000원은 아직 주머니에 있었지만 생선은 사지 못했어요. 성호 할아버지 얼굴이 떠오르자 윤서의 입술이 떨렸죠. 윤서는 골목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죠. 아빠. 작은 목소리가 새벽 공기 속으로 사라졌어요. 그 시각. 만식은 자리에 도착하자마자 상황을 알게 됐어요. 야, 아까 그 애 왔다 갔어. 뭐? 형이 챙겨둔 봉지 들고 가려다 영수한테 걸렸어. 멱살까지 잡혔는데 도망갔어. 만식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멱살을 잡아? 경찰 신고한다고 하니까 울면서 도망가더라. 만식은 젊은 상인 영수를 찾아갔어요. 야, 그의 일 함부로 단정하지 마. 형,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이상한지 아닌지는 내가 더 잘 알아. 모르면 함부로 말하지 마. 만식은 돌아섰어요. 좌판 앞 바닥에 잡어 몇 마리가 흩어져 있었죠. 아까 쏟아진 거였어요. 만식은 그걸 주워 담으며 중얼거렸어요. 이걸 주려고 했는데. 만식은 봉지를 들고 시장 밖으로 나갔어요. 어제 저녁에 봐둔 그 골목, 낡은 연립주택 쪽으로 향했죠. 그런데 만식이 골목에 들어섰을 때 어디선가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발걸음을 멈추고 소리를 따라갔죠. 그리고 연립주택 앞에서 검은 SUV가 보였어요. 차 앞엔 코트를 걸친 정장 차림의 남자가 서 있었어요. 윤서의 삼촌 태호였죠. 그리고 태호의 앞에는 윤서가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어요. 삼촌, 저 그냥. 닥쳐, 집에서 얘기해. 태호가 윤서의 팔을 잡았어요. 아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죠. 만식은 멀리서 그 장면을 봤어요. 만식의 이가 사각 부딪혔어요. 하지만 섣불리 나설 수 없었어요. 잘못 끼어들었다가 아이만 더 다칠 수도 있었으니까요. 만식은 주먹을 쥐었어요. 차가 출발하고 아이가 태워져 갔죠. 만식은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어요. 그리고 중얼거렸죠. 저 남자부터 확인해야겠어. 그날 오후, 태호는 윤서를 방에 가뒀어요. 이번엔 정말로 자물쇠를 설치하고 채웠죠. 철컥. 수첩 내놓을 때까지 못 나가. 윤서는 방 안에서 문을 바라봤어요. 여기는 2층이었고 창문으로 뛰어내리면 다칠 게 뻔했어요. 성호 할아버지가 오늘도 굶으셨을까봐 윤서는 가슴이 조였어요. 내일도 못 가면. 할아버지. 윤서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시장에선 좌판 정리하는 소리가 들릴 시간이었죠. 아이는 알 수 없었어요. 지금 만식이 무얼 하고 있는지. 그 시각, 오늘 하루 종일 안절부절하던 만식은 한참 망설이다 핸드폰을 들었어요. 저, 주민센터 맞습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셨군요. 윤서는 생선도 사지 못하고 다시 삼촌에게 잡혀버렸어요. 방에 갇힌 아이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죠. 그런데 만식 아저씨가 결국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윤서를 지키려는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더 큰 뭔가를 눈치챈 걸까요? 그럼 여러분, 다음 이야기도 계속 들어봐 주세요. 다음 날 아침, 윤서는 방 안에서 눈을 떴어요. 알람은 울리지 않았어요. 삼촌이 어젯밤에 휴대폰을 가져갔거든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눈부셨어요. 벌써 해가 떠 있었죠. 윤서는 벌떡 일어났어요. 몇 시지? 창밖을 봤어요. 해가 높이 떠 있었어요. 새벽 5시는 이미 지나고도 한참이었죠. 윤서는 문으로 달려갔어요. 손잡이를 잡아당겼지만 문은 꿈쩍도 안 했어요. 자물쇠가 그대로였죠. 삼촌, 문 열어주세요. 대답이 없었어요. 삼촌, 집 안은 조용했어요. 아무도 없는 것 같았죠.
학교에서 전화가 몇 번 더 왔지만 삼촌은 매번 같은 말로 넘겼어요. 윤서는 문을 두드렸어요. 손바닥이 아플 때까지 두드렸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아이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오늘도 못 갔어요. 이틀째였어요. 성호 할아버지가 어제도 오늘도 기다렸을 거였어요. 박성호 할아버지, 동묘역 3번 출구, 매일 새벽. 매일. 아빠는 매일 갔었어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한 번도 안 빠지고 갔었죠. 윤서는 소리 없이 울었어요. 그때 현관문 소리가 들렸어요. 삼촌이 돌아온 거였죠. 발소리가 윤서 방 앞에서 멈췄어요. 철컥. 자물쇠가 풀리는 소리. 문이 열렸어요. 태호가 서 있었죠.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잘 잤어? 윤서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태호가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삼촌이 오늘 좋은 소식 가져왔어. 아이는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후견인 서류 처리됐어. 이제 내 보험금 받을 수 있어. 윤서의 눈이 커졌어요. 윤서야, 삼촌이 너한테 잘해주고 싶어. 근데 내가 이렇게 나오면 삼촌도 방법이 없어. 수첩 안 내놓으면 너 시설 보낸다. 윤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시설? 응, 고아원 같은데 삼촌이 후견인이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싫어요. 그럼 수첩 내놔. 윤서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팍을 움켜쥐었어요. 수첩이 거기 있었죠. 태호의 눈이 그 손을 따라갔어요. 거기 있구나. 태호가 손을 뻗었어요. 윤서가 뒤로 물러났죠. 안 돼요. 안 된다고. 태호의 손이 윤서의 팔을 잡았어요. 아이가 발버둥 쳤지만 어른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어요. 나요. 이건 아빠 거예요. 내 아빠는 죽었어. 이제 필요 없잖아. 그 말에 윤서의 동작이 멈췄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죠. 태호는 윤서의 옷 안쪽으로 손을 넣어 수첩을 꺼냈어요. 낡은 갈색 가죽 표지. 아빠의 손때가 묻은 수첩이었어요. 이거구나. 태호가 수첩을 펼쳤어요. 첫 장, 둘째 장. 이름들이 빼곡했죠. 뭐야 이게, 독거노인 명단이야? 태호가 페이지를 넘겼어요. 그리고 빨간 줄이 그어진 곳에서 멈췄죠. 태호에게 절대 보여주지 말 것. 태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 새끼가. 그 아래를 봤어요. 글씨가 번져 있었지만 희미하게 읽을 수 있었죠. 서울은행 대여금고 38번. 태호의 눈이 번뜩였어요. 대여금고. 그는 수첩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잘했어 윤서야. 덕분에 삼촌이 할 일이 생겼네. 태호가 일어섰어요. 오늘은 방에서 나와도 돼. 어차피 이제 필요한 거 다 알았으니까. 문이 닫혔어요. 발소리가 멀어졌죠. 윤서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수첩을 빼앗겼어요. 아빠가 남긴 마지막 것을 지켜내지 못했어요. 아이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었어요. 아빠, 미안해. 작은 목소리가 빈 방 안에서 메아리 쳤어요. 그 시각, 동묘시장에서는 만식이 좌판 정리를 하지 않고 서 있었어요. 옆에 순자가 다가왔죠. 야, 왜 그래? 아침부터 멍하니. 어제 주민센터에 전화했어. 순자의 눈이 커졌어요. 뭐? 그의 일로. 응, 근데 아무것도 못 알아냈어. 만식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순자가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아니, 근데 사실 내가 그 아이 얘길 이 동네에 봉사 다니는 친구 있잖아. 영자한테 했는데. 그래서 영자가 그 집 사정을 좀 알더라고. 아이 엄마가 몇 년 전에 집 나갔대. 아빠는 석 달 전에 사고로 죽었고
만식이 말을 잃었어요. 지금 삼촌이 들어와 살고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린대. 뭐라고? 아빠 죽고 나서 갑자기 나타났다고. 그 전엔 코빼기도 안 보이던 사람이. 만식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설마. 나도 그 생각했어. 만식은 시장 바깥을 바라봤어요. 저애 지금 위험할 수도 있어. 그럼 어떻게? 경찰에 신고해? 신고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해. 지금은 그냥 의심일 뿐이야. 만식은 주먹을 쥐었어요. 직접 가봐야겠어. 어디로? 어제 본 그 연립주택. 만식은 앞치마를 벗었어요. 순자가 팔을 잡았죠. 야, 위험해. 혼자 가지 마. 그럼 어쩌라고. 애가 맡고 있을 수도 있어. 순자는 한참 만식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한숨을 쉬며 말했죠. 같이 가자. 두 사람은 시장을 빠져나갔어요. 연립주택 쪽으로. 그들이 모르는 사이. 윤서는 이미 집을 나와 있었어요. 아이는 시장 뒷골목을 향해 걸었어요. 성호 할아버지를 만나러. 이틀이나 못 갔으니까 사과를 해야 했어요. 그리고 어쩌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지도 몰랐어요. 윤서는 좁은 골목으로 들어섰어요. 성호 할아버지 집이 있는 곳이었죠. 그런데 문이 닫혀 있었어요. 윤서는 문을 두드렸어요. 할아버지, 대답이 없었어요. 아이는 골목을 두리번거렸어요.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죠. 강윤서. 뒤를 돌아봤어요. 삼촌이 서 있었어요. 어딜 가는 거야? 윤서의 발이 얼어붙었어요. 태우가 다가왔어요. 삼촌이 방에서 나와도 된다고 했지. 어딜 가라곤 안 했어.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그 독거노인들. 태우가 피식 웃었어요. 그 인간들한테 뭘 바라는 거야? 도와줄 것 같아? 윤서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태우가 윤서의 팔을 잡았어요. 집에 가, 손님이 올 거야. 손님이요? 응, 시설에서 내 상태 확인하러. 윤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시설. 정말로 보내려는 거였어요. 싫어요. 저 안 갈 거예요. 윤서가 삼촌의 손을 깨물어 팔을 뺐어요. 그리고 뛰기 시작했죠. 아야, 야, 거기서 잡히기만 해봐. 태호가 뒤쫓았어요. 윤서는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뛰었어요. 숨이 찼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그때 앞에서 누군가 나타났어요. 윤서야. 만식이었어요. 옆에 순자도 있었죠. 윤서는 멈춰 섰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어요. 아저씨. 만식은 윤서 뒤쪽을 봤어요. 태호가 달려오고 있었죠. 만식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저 남자가 삼촌이냐? 윤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만식은 윤서를 등 뒤로 밀었어요. 그리고 태호 앞에 섰죠. 잠깐만요. 태호가 멈췄어요. 뭐야 당신은? 이 아이 자주 보는 사람입니다. 만식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어요. 아이한테 무슨 짓 하는 겁니까? 태호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남의 집 일에 왜 끼어들어요? 남의 집 일인지 아닌지는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윤서는 만식의 등 뒤에서 떨고 있었어요. 하지만 처음으로 누군가 자기 앞에 서 있었어요. 골목에 긴장이 흘렀어요. 만식과 태호가 마주 서 있었죠. 남의 집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태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조카를 데려가는 것뿐입니다. 애가 왜 울면서 도망칩니까? 만식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아이 손등에 멍은 왜 있는 겁니까? 밥은 제대로 먹이고 있습니까? 태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당신이 뭔데 그런 걸 물어요. 동네 사람들한테 다 들었습니다. 태호의 눈이 흔들렸어요. 뭐? 얘 아빠 돌아가시고 갑자기 나타났다면서요.
만식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렇게 급하게 들어온 이유가 뭡니까? 태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거든요. 시장 상인들이었죠. 야, 저거 뭐야? 만식이 형이 누구랑 싸우나? 저 남자 누구야? 애보호자야? 수군거림이 퍼졌어요. 태호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죠. 지금은 물러나죠. 태호가 뒤로 물러섰어요. 하지만 법대로 하면 결국 내 쪽입니다. 윤서는 만식의 등 뒤에서 고개를 저었어요. 싫어요. 뭐? 삼촌한테 안 갈 거예요. 태호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하지만 주변 시선 때문에 함부로 손을 쓸 수 없었죠. 태호는 돌아섰어요. 검은 SUV가 골목 끝에 서 있었죠. 차에 타고 떠났어요. 윤서는 그제야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만식이 아이를 붙잡았죠. 괜찮아? 윤서는 대답 대신 울음을 터뜨렸어요. 만식은 아이의 어깨를 잡고 한참 서 있었어요. 순자가 다가왔죠. 일단 우리 가게로 가자. 여기 있으면 안 돼. 세 사람은 시장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만식인의 좌판 뒤편에는 작은 창고가 있었어요. 거기서 윤서는 그제야 밥을 먹었어요. 순자가 챙겨온 김밥이었죠. 아이는 허겁지겁 먹었어요. 며칠 만에 제대로 먹는 밥이었어요. 천천히 먹어. 아무도 안 뺏어가. 순자가 물을 건넸어요. 윤서는 물을 마시다 눈물을 흘렸죠. 고맙습니다. 만식은 창고 입구에 서서 바깥을 바라봤어요. 순자가 다가왔죠. 어떡할 거야? 경찰에 신고해야 해. 근데 증거가 있어? 그게 문제야. 만식은 이마를 짚었어요. 말만 갖고는 부족해. 저쪽이 보호자라고 버티면 일이 꼬여. 그때 윤서가 말했어요. 아저씨. 만식이 돌아봤죠. 수첩. 삼촌한테 빼앗겼어요. 수첩? 아빠가 남긴 거예요. 거기에 중요한 게 적혀 있었어요. 만식은 윤서 앞에 쪼그려 앉았어요. 뭐가 적혀 있었는데? 할아버지들 이름이랑 삼촌한테 보여주지 말라는 말이랑. 윤서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은행 금고 번호요. 만식의 눈이 커졌어요. 금고라고? 네. 서울은행 38번이었어요. 만식이 순자를 돌아봤어요. 서울은행이면 여기서 가깝지? 2블록이야. 만식이 일어섰어요. 수첩을 보고 나간 거라면 은행부터 갔을 거야. 그럼 어떡해? 만식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일단 경찰에 신고하자. 아동학대 의심으로. 만식아, 증거가. 일단 신고하고 은행으로 가야 해. 금고 열리기 전에 막아야 해. 만식은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경찰서입니까? 아동학대 의심 신고하려고요. 윤서는 만식의 등을 바라봤어요. 누군가 앞에 서준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그제야 조금 알 것 같았죠. 전화가 끝났어요. 만식이 말했죠. 경찰이 곧 온대. 순자야, 너는 여기서 윤서 지키고 있어. 넌 은행 가볼게. 그 금고부터 막아야 해. 혼자 가게. 시간 없어. 만식은 창고를 나갔어요. 뛰기 시작했죠. 서울은행까지는 5분 거리였어요. 은행에 도착했을 때 태호가 창고 직원과 얘기하고 있었죠. 대여금고 38번이요. 열어주세요. 만식은 재빨리 핸드폰을 꺼내 경찰에 다시 전화했어요. 위치를 알려주고 빨리 와달라고 부탁하며 끊었죠. 전화를 끊고 지켜봤어요.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분증과 계약자 관계 증명서 있으신가요? 여기요. 태호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직원이 서류를 확인했죠. 후견인 서류군요. 잠시만요. 확인 절차가 있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다시 넘겨봤어요.
만식은 숨을 골랐어요. 어떻게 막아야 할지 몰랐어요. 서류만 들이밀면 저 남자 쪽이 맞아 보였으니까요. 그때 은행 입구로 누군가 들어왔어요. 경찰이었어요. 강태호 씨 맞습니까? 태호가 뒤를 돌아봤어요. 네. 경찰이 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2건 접수됐습니다. 2건요? 시장 상인 쪽에서 1건, 학교에서 1건입니다. 태호의 눈이 커졌어요. 학교요? 며칠째 결석인데 보호자 연락이 이상하다고요. 경찰이 한 걸음 다가왔어요. 보호자 신분 확인과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동행해 주시죠. 태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 아동학대? 말도 안 돼. 나 지금 급한 일 처리 중이라고. 그건 확인 후에 하셔도 됩니다. 경찰이 태호의 팔을 잡았어요. 태호의 시선이 만식에게 꽂혔죠. 만식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태호를 바라볼 뿐이었죠. 태호가 끌려나갔어요. 은행 로비가 조용해졌어요. 만식은 창구 직원에게 다가갔어요. 저기요, 방금 그 사람이 열려고 했던 대여금고요. 네. 경찰이 개입한 거 보셨죠? 아동학대 관련입니다.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경찰 확인이 들어온 이상 지금은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만식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적어도 당장은 막은 셈이었죠. 만식은 은행을 나와 시장으로 돌아갔어요. 창고에는 순자와 윤서가 있었죠. 윤서가 달려왔어요. 아저씨, 삼촌은요? 경찰이 데려갔어. 윤서의 눈이 커졌어요. 진짜요? 응. 그리고 금고도 일단 막았어. 삼촌이 못 열게. 윤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조금 전까진 막혀있던 숨이 그제야 넘어갔죠. 감사해요, 아저씨. 만식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아직 안 끝났어. 경찰서 가서 내가 직접 얘기해야 해. 무서워요. 괜찮아. 내가 같이 갈게. 순자도 다가왔어요. 나도 같이 가줄게. 걱정 마. 윤서는 2 사람을 바라봤어요. 며칠 전만 해도 차갑게만 보이던 얼굴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었죠.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갈게요. 3 사람은 시장을 나섰어요. 경찰서 쪽으로. 윤서는 걸으면서 하늘을 봤어요. 하늘은 여전히 흐렸지만 이제는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경찰서는 생각보다 조용했어요. 윤서는 작은 의자에 앉아 있었죠. 옆에 만식이, 그 옆에 순자가 앉아 있었어요. 여자 경찰관이 다가왔어요. 윤서야, 힘들겠지만 몇 가지만 물어볼게. 괜찮아?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하나씩 말하기 시작했죠. 삼촌이 들어온 뒤로 달라진 것들, 굶겨진 날들, 방에 갇힌 날, 수첩을 빼앗긴 일, 그리고 아빠가 왜 그 수첩을 남겼는지. 경찰관은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다 듣고 나서 고개를 끄덕였죠. 잘 얘기해줬어. 고마워. 경찰관이 일어나 다른 방으로 갔어요. 잠시 후 돌아왔죠. 윤서야, 좋은 소식이 있어. 아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금고에서 아빠가 남긴 서류들이 나왔어. 윤서의 눈이 커졌어요. 보험증서랑 유언장이었어. 삼촌 말과는 전혀 달랐어. 만식과 순자도 귀를 기울였어요. 유언장엔 재산을 전부 윤서에게 남기고 성인이 될 때까지 복지재단이 관리한다고 적혀 있었어. 경찰관이 윤서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후견인도 복지재단으로 지정해뒀더라. 삼촌한테 맡기지 말라고 따로 적어놨어. 윤서의 눈이 커졌어요. 아빠가 미리요? 응, 아빠가 널 지키려고 다 준비해놨던 거야. 보험금은 절차 밟아서 나중에 받게 될 거고 일단 복지재단에서 보호해 줄 거야.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윤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죠. 삼촌이 거짓말한 거예요? 응, 삼촌은 처음부터 자격이 없었어. 윤서는 소리내어 울었어요. 만식은 고개를 돌렸어요.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죠. 그 시각, 태호는 다른 방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어요. 아이 진술과 상처 상태가 일치합니다. 경찰관이 서류를 넘겼어요. 감금, 학대, 그리고 재산 관련 혐의까지 조사가 길어질 겁니다. 태호는 끝내 고개를 떨궜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복지재단 사람도 만났고 경찰서에도 몇 번 더 다녀왔죠. 그리고 며칠 후 윤서는 시장에 다시 왔어요. 새벽 5시. 만식이네 좌판 앞이었죠. 왔어? 만식이 갈치를 다듬다 말고 고개를 들었어요. 네. 윤서는 3,000원을 내밀었어요. 만식이 피식 웃었죠. 야, 그거 됐어. 네. 그 돈은 넣어둬. 그냥 와. 윤서의 눈이 커졌어요. 그때 옆에서 순자가 말했어요. 야, 만식아, 그런데 윤서 아빠 이름이 뭐라고 했지? 강머식이. 강현우 아니야? 만식의 손이 멈췄어요. 뭐? 순자가 윤서를 바라봤어요. 애야, 내 아빠 이름이 혹시 강현우야? 윤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만식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야, 설마. 7, 8년 전에 저쪽 끝자리에서 생선 팔던. 맞아, 그 사람 아니야? 젊은 남자. 딸 데리고 다니던. 만식이 윤서를 다시 봤어요. 너 그때 그 꼬마였어? 윤서는 기억이 났어요. 어릴 때 아빠 손잡고 시장에 왔던 날들. 좌판 옆에 앉아 아빠가 생선 다듬는 걸 구경했던 기억. 아빠가 여기서 장사했어요? 했지. 한 4, 5년 했나. 그러다 청량리 쪽에서 밀려온 상인들 들어오고 나서 자리세가 확 뛰었어. 현우는 그걸 못 버티고 결국 장사 접었지. 순자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도 장사 접고 나서도 매일 새벽에 왔어. 생선 사서 어디론가 가더라고. 그게 만식이 중얼거렸어요. 그 동네 어르신들한테 나눠주는 거였구나. 윤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아빠는 자리를 잃고 나서도 나눔을 멈추지 않았던 거였어요. 남는 생선이 아니라 직접 사서 가져다 주었던 거였죠. 그래서 내가 매일 새벽에 왔구나. 만식이 윤서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아빠가 하던 일 이어받은 거였어. 윤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어요. 만식이 생선 봉지를 건넸어요. 오늘은 잡어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싱싱한 고등어도 들어있었죠. 성호 할아버지, 고등어 좋아한다며 가져가. 윤서는 봉지를 받아들었어요. 그때 순자가 비닐봉지 하나를 내밀었어요. 나도 배추랑 무야, 국 끓여 드시라고. 그 뒤로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 다가왔어요. 과일 장수 아저씨가 사과 몇 개를 내밀었죠. 이거 못난이 사과야, 맛은 똑같아. 반찬 가게 아주머니도 왔어요. 어르신들 입맛 없으실 때 드시라고 젓갈이야. 윤서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만식이 윤서의 어깨를 툭 쳤어요. 내 아빠가 여기 동료였어. 우리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돕겠냐. 윤서는 봉지들을 안고 시장을 빠져나갔어요. 두 손은 무거웠지만 발걸음만은 가벼웠죠. 성호 할아버지 집 앞에 도착했어요. 낡은 철문을 두드렸죠. 할아버지.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성호 할아버지였죠. 할아버지가 눈을 크게 떴어요. 누구? 저 강현우 딸이에요. 현우? 할아버지가 멈칫했어요. 그 사람 요즘 왜 안 오나 했는데 한동안 안 오다가 문 앞에 봉지가 있더라고. 윤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게 저였어요, 할아버지. 내가 아빠가 3달 전에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라고? 그래서 제가 대신 왔어요. 며칠 못 와서 죄송해요. 할아버지는 말이 없었어요. 눈에서 눈물이 흘렀죠. 그 사람이 죽었어? 윤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아버지가 문틀을 잡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린 것 같았죠. 윤서는 봉지들을 내밀었어요. 생선, 채소, 과일, 반찬. 이거 시장분들이 같이 챙겨주신 거예요. 할아버지가 봉지를 들여다봤어요. 고등어가 보였죠. 현우가 맨날 이거 가져왔는데. 윤서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아빠 대신 이제 제가 올게요. 할아버지가 윤서의 손을 꼭 잡았죠. 고맙다, 아가야. 새벽 5시의 시장은 여전히 시끄럽고 비린내가 났지만 그날 아침 그 한쪽 구석만은 오래도록 따뜻했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빠가 남긴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이었네요. 그리고 그 마음은 딸에게, 시장 사람들에게 번져갔어요. 새벽 5시의 차가운 시장에도 끝내 사람 마음은 남아 있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또 단짝처럼 다음 이야기에서 만날게요. 지금까지 사연단짝이었습니다. 야, 이 녀석아,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차가운 겨울바람이 휘몰아치는 새벽, 낡은 대문 앞에 웅크린 작은 생명체가 있었습니다. 흙투성이 털, 갈비뼈가 드러난 옆구리, 그리고 애처롭게 떨리는 다리. 할아버지는 한참을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즉, 갈 데가 없으면 읍내라도 가야지. 왜 하필 이 외딴 집 앞이야? 나 하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날 밤 할아버지는 결국 그 강아지에게 아랫목을 내어주고 말았거든요. 그저 하룻밤 재워주려 했던 이 선택이 홀로 죽음을 기다리던 할아버지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았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은 올해 마음에 남을 인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산골 마을, 오래된 기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하고 장독대에는 먼지가 소복이 쌓여 있었죠. 이 집의 주인은 올해 78, 강판수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는 3년 전 아내를 떠나보낸 뒤로 혼자 이 집을 지키고 계셨어요. 아들은 서울에서 사업한다고 1년에 한두 번 얼굴 비추는 게 전부였고, 손주들은 할아버지 얼굴도 제대로 기억 못했습니다. 명절에 전화 한 통 오면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아버지, 올해는 좀 바빠서요. 용돈은 보내드릴게요. 늘 같은 말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돈을 한 번도 쓴 적이 없었어요. 통장에 고스란히 쌓아두고 혹시 손주들이 오면 용돈 줄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손주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설에도 추석에도요. 할아버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곤 했죠. 내가 뭘 잘못했나?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어. 할아버지의 하루는 늘 똑같았어요. 새벽 5시에 눈이 떠지면 혼자 밥을 지었습니다. 된장찌개 하나에 김치 몇 점, 그걸 말없이 떠먹고 나면 텅 빈 집에 시계 소리만 째깍째깍 울렸죠. 할아버지는 그 소리가 싫어서 일부러 마당에 나가 하늘을 올려다보곤 했습니다. 그러다 해가 지면 또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이불을 폈어요. 외롭다는 말은 한 번도 입 밖에 낸 적 없었습니다. 그런 말을 할 상대가 없었으니까요. 그의 겨울은 유독 매서웠습니다. 12월 중순 기상청에서는 영하 15도까지 떨어진다고 했어요. 할아버지는 아궁이에 군불을 떼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는데 한밤중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잉, 기잉. 처음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꾸만 들리는 겁니다. 할아버지는 결국 잠옷바람으로 대문까지 나갔죠.
그리고 그 앞에서 작은 강아지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믹스견이었어요. 크기는 고양이만 했고 털은 온통 흙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갈비뼈가 훤히 보일 정도로 야위었고 내 다리는 쉴 새 없이 떨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한참을 내려다보다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가을아, 이놈아. 여길 왜 왔어? 아래 마을 내려가서 사람 많은 집 앞에나 있지. 여긴 늙은이 혼자라 내 입에 들어갈 밥 한 톨도 없다니까. 강아지는 할아버지를 올려다봤어요. 검고 축축한 눈동자가 애처롭게 빛났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돌렸어요. 안 된다니까. 가. 대문을 닫으려는데 강아지가 낑낑거리며 할아버지의 발등에 코를 부볐습니다. 차갑고 젖은 코가 발등에 닿자 할아버지의 손이 멈췄어요. 야, 이러지 마. 나게 안 좋아해. 강아지는 대답 대신 더 세게 발등을 파고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강아지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에잇, 오늘 하루만이다. 알았어? 강아지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할아버지는 그 작은 몸을 품에 안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궁이 앞 가장 따뜻한 자리, 아내가 늘 앉아있던 그 아랫목에 낡은 이불을 깔아주었어요. 아내가 생전에 아끼던 담요였습니다. 꽃무늬가 발에서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할아버지는 차마 버리지 못하고 있었죠. 굳은 살 박힌 손으로 담요를 쓸어내리며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거기서 자. 내일 아침엔 가. 강아지는 이불 위에 웅크리더니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할아버지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번졌어요. 3년 만에 처음 짓는 미소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때 문득 할아버지는 이 녀석이 떠나면 다시 이 집이 얼마나 조용해질지 겁이 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강아지가 신경 쓰여서였어요. 방문을 열자 강아지가 벌떡 일어나 꼬리를 흔들며 달려왔습니다. 야야, 뛰지 마. 집 무너져. 할아버지는 핀잔을 주면서도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밥을 푸다가 문득 손이 멈췄어요. 혼자 먹던 밥상에 오늘은 뭔가를 더 올려야 할 것 같았거든요. 할아버지는 찬밥에 된장국 국물을 부어 식힌 뒤 낡은 양푼에 담아 강아지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먹어. 배고프잖아. 강아지는 허겁지겁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밥그릇을 비우고 제 손등을 하차대는 녀석의 머리를 투박한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흙먼지를 털어내니 제법 복슬복슬한 털이 올라왔죠. 복실하게 생겼네. 복실이라고 불러야겠다. 복실이. 그렇게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하루만 재우고 보내려 했어요. 그런데 그날도 그 다음 날도 복실이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아버지가 보내지 않았습니다. 복실이가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할아버지의 하루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새벽 5시, 눈이 떠지면 가장 먼저 복실이를 찾았습니다. 아랫목에서 동그랗게 웅크린 녀석이 꼬리를 흔들며 일어나면 할아버지는 자신도 모르게 잘 잤어? 하고 물었죠. 3년 동안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던 아침 인사였습니다. 밥상도 달라졌어요. 혼자 먹을 때는 된장찌개 하나에 김치 몇 점이 전부였는데 이제는 복실이 밥그릇을 먼저 챙기게 됐거든요. 찬밥에 국물 부어주고 가끔은 멸치볶음도 몇 점 올려줬습니다. 야, 천천히 먹어. 체하겠다. 복실이는 대답 대신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밥 먹는 할아버지의 숟가락질도 덩달아 빨라졌습니다. 혼자 먹을 땐 입맛이 없어서 반도 못 비우던 밥그릇을 이제는
깨끗이 비우게 됐어요. 열흘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찬장을 열어보니 쌀도 바닥을 보였지만 할아버지의 마음을 더 조급하게 만든 건 따로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복실이가 밥을 깨끗이 비우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야, 된장국에 밥 말아주는 게 질렸냐? 이 녀석이 배가 불렀구먼. 투덜거렸지만 할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믹스견이라도 맨밥만 먹이는 게 못내 미안했죠. 할아버지는 장롱 깊숙이 넣어둔 비상금 봉투를 꺼냈습니다. 손주들 오면 주려고 모아둔 돈이었지만 오늘은 복실이를 위해 써야겠다고 마음먹었죠. 복실아, 오늘 읍내 가서 너 맛있는 거 사올게. 대문을 나서려는데 복실이가 낑낑거리며 따라왔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넌 집 지키고 있어. 그런데 복실이가 앞발로 할아버지의 바짓단을 꾹 눌렀습니다. 검은 눈동자가 애원하듯 올려다보고 있었죠.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결국 복실이를 품에 안아들었습니다. 에휴, 이 녀석? 나 참. 읍내까지는 걸어서 30분 거리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늘 그 길을 혼자 걸었어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둘이 나란히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혼자가 되고 나서는 그 길이 유독 멀게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복실이를 안고 걷는 길은 이상하게 짧게 느껴졌어요. 복실이가 연신 코를 킁킁거리며 주변을 둘러보는 게 재미있었거든요. 할아버지는 자신도 모르게 복실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 보여? 저게 정미소야. 옛날엔 저기서 쌀 찢는 소리가 마을까지 들렸는데 복실이는 할아버지 말을 알아듣는 것처럼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읍내 5일장에 도착하자 사람들의 시선이 할아버지에게 쏠렸습니다. 이 마을에서 강판수 할아버지는 꽤 알려진 사람이었거든요. 젊어서는 면사무소에서 일하셨고 은퇴 후에도 마을 어른으로 존경받으셨죠. 그런데 아내가 떠난 뒤로 할아버지는 사람들을 피하기 시작했어요. 장에 나와도 말없이 물건만 사고 돌아갔습니다. 사람들도 조심스러워서 먼저 말을 걸지 못했죠. 그런데 오늘은 달랐어요. 어머, 강 어르신 아니세요? 강아지를 한 마리 들이셨네. 반찬 가게를 하는 박 여사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예. 그냥 주워서요. 어머, 너무 예뻐요. 이름이 뭐예요? 복실이요. 복실이? 이름도 복스럽네. 잘하셨어요, 어르신. 이렇게 귀여운 친구가 있으면 외롭지 않으시겠다. 할아버지는 대답 대신 멋쩍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박 여사와 이야기하는 동안 할아버지의 가슴 한쪽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거든요. 쌀가게로 향하는 길에도 마을 사람들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강 노인장, 오랜만이시네. 강아지가 잘생겼구먼. 할아버지, 그 강아지 데리고 우리 가게도 들르세요. 깨 간식 새로 들여놨어요. 할아버지는 어색하게 인사를 받으며 걸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복실이는 그 사이에서 꼬리를 흔들며 사람들의 손길을 받았죠. 쌀 한 포대를 사서 돌아오는 길, 할아버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피한 게 아니었어요. 자신이 사람들을 피하고 있었던 거였죠. 아내가 떠난 뒤 할아버지는 스스로 문을 닫아버렸던 겁니다. 그런데 복실이가 그 문을 살짝 열어준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오자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복실이를 마당에 내려놓고 쌀을 부엌에 들여놨어요. 그리고 밥을 지으면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오늘 꽤 걸었네. 복실아, 너 힘들지? 복실이는 마당에서 뛰어다니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지친 기색이라곤 없었죠.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며 피식 웃었어요. 그날 저녁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밥 2공기를 비웠습니다. 복실이도 양푼 가득 담아준 밥을 깨끗이 먹었죠. 야, 너 때문에 쌀이 금방 떨어지겠다. 투덜거리면서도 할아버지의 목소리엔 웃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불을 펴고 누우려는데 복실이가 슬금슬금 다가와 할아버지 옆에 웅크렸어요. 할아버지는 복실이를 밀어내려다가 그냥 두기로 했습니다. 작은 체온이 옆구리에 닿자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거든요. 잘 자라, 복실아. 3년 만에 처음으로 할아버지는 누군가에게 잘 자라고 인사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평온한 시간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걸요. 그리고 그날 밤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꿈도 꾸지 않고 깊이 잠들었어요. 복실이가 온 지 1달이 지났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부쩍 웃음이 늘었어요. 마을 사람들도 강노인 요즘 안색이 좋아 보인다며 반가워했죠. 그런데 이상하게 요즘 들어 자꾸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나이가 들면 그런 거라고 잠을 좀 더 자면 나아지겠거니 했죠. 하지만 증상은 점점 잦아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할아버지는 부엌에서 된장국을 끓이다가 갑자기 손에 힘이 풀렸습니다. 쨍그랑. 아내가 생전에 아끼던 국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어요. 할아버지는 파편을 치우려다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거든요. 그때 복실이가 달려왔어요. 평소와 다른 소리였습니다. 낑낑거리며 우는 것도 아니고 신나서 짖는 것도 아니었어요. 마치 울부짖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손등을 연신 핥으며 바짓단을 물고 잡아당겼죠. 야야, 괜찮아. 할아버지 괜찮다니까. 할아버지는 복실이를 안심시키려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손끝이 떨리는 건 숨길 수 없었어요. 복실이는 그날 하루 종일 할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당에 나가자고 해도 안 나갔어요. 아랫목에 앉은 할아버지의 무릎 위에 턱을 괴고 검은 눈동자로 할아버지를 올려다보기만 했죠. 마치 할아버지 몸속에 숨은 병마를 알고 있다는 듯이요. 며칠 뒤 할아버지는 큰 마음을 먹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한참 만에 아들이 받았죠. 여보세요. 아, 민재야. 나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프다고 하면 걱정할까봐, 그렇다고 아무 말 없이 끊기엔 목소리가 듣고 싶었거든요. 아니, 그냥, 바쁘냐? 목소리 좀 듣고 싶어서. 전화기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저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이에요. 용돈 보내드렸잖아요. 급한 일 아니면 나중에 전화하세요. 아, 그래. 바쁘구나. 알았어. 네, 끊을게요. 통화는 30초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꺼진 화면을 내려다봤어요. 손주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며느리는 건강한지 묻고 싶은 게 많았는데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그래, 바쁘면 어쩔 수 없지. 할아버지는 혼잣말을 하며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복실이가 다가와 할아버지의 손등에 코를 부볐어요. 축축하고 따뜻한 코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복실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쓸쓸하게 웃었어요. 너라도 있어서 다행이다, 복실아. 그날 밤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한방눈이 예쁘게 내리나 싶었는데 밤이 깊어지자 폭설로 변했어요. 그때 할아버지는 이 눈이 자신에게 어떤 밤을 남길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기록적인 한파와 폭설을 예고했습니다. 마을과 읍내를 잇는 길이 끊길 수도 있다고 했죠.
할아버지는 아궁이에 군불을 떼고 복실이와 함께 방에 들어 앉았습니다. 바람이 창문을 흔들 때마다 복실이가 귀를 쫑긋 세웠어요. 무섭냐? 괜찮아. 이 집이 얼마나 튼튼한데. 할아버지는 복실이를 안심시켰지만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답답했습니다. 체한 것 같기도 하고 무언가 짓누르는 것 같기도 했어요. 가슴이 왜 이렇게 답답하냐? 할아버지는 가슴을 문지르며 일어섰습니다. 복실이 저녁밥을 아직 안 줬거든요.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머리가 어지럽고 눈앞이 흐릿해졌어요. 전등 스위치에 손을 뻗었습니다. 그런데 손가락이 스위치에 닿기도 전에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쿵! 할아버지의 몸이 차가운 부엌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복실이가 비명처럼 짖기 시작했어요. 컹컹, 컹컹. 온 힘을 다해 짖으며 할아버지에게 달려왔습니다. 앞발로 할아버지의 어깨를 긁고 얼굴을 핥고 옷깃을 물고 흔들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바닥 위에 쓰러진 채 미동도 없었죠. 바깥에서는 폭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마을과 마을 사이의 길은 이미 눈에 덮이기 시작했어요. 복실이의 울음소리만이 텅 빈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마음이 많이 답답하셨죠. 폭설에 갇힌 집, 의식 없는 할아버지, 그리고 미친 듯이 짖는 복실이. 과연 이 작은 생명은 할아버지를 구할 수 있을까요? 이어서 바로 들어주세요. 할아버지가 쓰러진 지 얼마나 지났을까요? 할아버지는 눈을 뜨지 않았어요. 숨은 쉬고 있었지만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고 있었죠. 복실이는 미친 듯이 짖었습니다. 온 힘을 다해 짖었지만 대답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바깥에서는 폭설이 쏟아지고 있었고 가장 가까운 이웃집도 500m나 떨어져 있었거든요. 복실이는 할아버지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검은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그리고 복실이는 결심한 듯 몸을 돌렸습니다. 현관문은 닫혀 있었지만 부엌 창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복실이는 조리대 위로 뛰어 올랐습니다. 작은 몸으로 창틀을 밀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창문이 조금 더 열렸고 복실이는 그 틈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밤 공기가 칼날처럼 차가웠어요. 눈이 허벅지까지 쌓여 있었습니다. 복실이 같은 작은 강아지에게는 가슴까지 차오르는 높이였죠. 하지만 복실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눈을 헤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내 발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털 사이로 눈이 파고들어 온몸이 젖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작은 몸이 휘청거렸죠. 그래도 복실이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500m. 사람에게는 잠깐이지만 폭설 속 작은 강아지에게는 끝없이 먼 거리였어요. 복실이는 가장 가까운 이웃집에 도착했습니다. 대문 앞에 서 있는 힘껏 짖었어요. 컹컹, 컹컹, 컹컹. 목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짖었을 때 집안에 불이 켜졌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중년 남자가 나왔습니다. 마을에서 농사를 짓는 김씨 아저씨였어요. 뭐야, 이 눈보라에 웬 개가. 김씨 아저씨는 눈을 비비며 복실이를 내려다봤습니다. 복실이는 아저씨의 바짓단을 물었어요. 그리고 잡아당기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집 쪽으로요. 야야, 뭐 하는 거야, 이 녀석이. 복실이는 바짓단을 놓지 않았어요. 잡아당기다가 할아버지 집 쪽을 향해 짚고 다시 바짓단을 물었습니다. 김씨 아저씨의 표정이 변했어요. 설마. 아저씨는 복실이를 알아봤습니다. 요즘 강 어르신이 데리고 다니던 강아지였거든요. 강 어르신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거냐? 복실이는 대답 대신 다시 짖으며 몸을 돌렸습니다.
눈밭을 향해 뛰어가다가 뒤를 돌아보며 아저씨를 재촉했어요. 김씨 아저씨는 급히 장화를 신고 손전등을 집어들었습니다. 여보, 나강 어르신네 집 좀 다녀올게. 복실이가 앞장서고 아저씨가 뒤따랐습니다. 폭설 속을 뚫고 할아버지 집에 도착했을 때 아저씨는 열린 부엌 창문을 발견했어요. 어르신, 어르신.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저씨는 창문을 더 열고 안을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할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어르신. 김씨 아저씨는 급히 현관으로 돌아가 문을 열었어요. 할아버지의 몸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큰일 났다. 빨리 119 불러야 해. 아저씨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폭설 때문에 구급차가 바로 오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치면 읍내 병원까지 데려갈 수 있다고 했죠. 김씨 아저씨는 이웃들에게 연락했습니다. 30분도 안 되어 마을 사람 5~6명이 할아버지 집에 모였어요. 모두 장화를 신고 삽을 들고 왔습니다. 눈을 치우며 길을 만들었고 할아버지를 들것에 실어 읍내로 향했죠. 복실이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작은 몸으로 눈밭을 헤치며 한순간도 할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저체온증에 심장에도 무리가 왔어요. 누가 발견해서 데려오셨습니까? 김씨 아저씨가 대답했어요. 강아지가요. 이 강아지가 폭설 속을 뚫고 우리 집까지 와서 알려줬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복실이를 내려다봤어요. 온몸이 젖고 발바닥이 얼어붙어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그래도 복실이는 중환자실 문 앞에 웅크린 채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내내 복실이는 한 발짝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눈을 뜬 건 이틀 뒤였습니다. 천장에 형광등이 보였어요. 낯선 냄새, 낯선 소리. 여기가 어디지 하고 고개를 돌리니 하얀 벽과 링거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병원이었어요. 어르신, 정신이 드세요? 간호사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많이 위험하셨어요. 저체온증에 심장까지 무리가 왔거든요. 조금만 더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제야 기억이 났어요. 부엌에서 쓰러졌던 것, 눈앞이 캄캄해졌던 것. 그런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요? 누가 날 데려왔소? 간호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르신 강아지요. 폭설 속을 뚫고 이웃집까지 가서 알렸대요. 마을 분들이 눈길 헤치고 어르신을 업어서 오셨고요. 할아버지는 귀를 의심했어요. 복실이가? 네, 복실이라고 하셨죠? 지금도 밖에 있어요. 이틀 동안 한 발짝도 안 떠나고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할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 작은 녀석이 그 폭설 속에서 어떻게 갔을까? 얼마나 춥고 무서웠을까? 할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복실이 좀 보여주시오. 간호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병실에는 동물이 못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휠체어를 가져왔어요. 잠깐만 복도까지 나가시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에 앉았습니다. 문 앞에 복실이가 웅크리고 있었어요. 털이 엉망이었어요. 이틀 동안 먹지도 못한 게 눈에 보였어요. 발바닥에는 핏자국이 말라붙어 있었고 눈가에는 눈곱이 껴 있었죠. 그런데 할아버지를 발견한 순간 복실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꼬리를 미친 듯이 흔들어댔어요. 컹컹 짖으며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는 휠체어에서 몸을 숙여 복실이를 안아 올렸어요.
작은 몸이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복실아, 복실아.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80평생 눈물 한 번 안 보이던 사람이었어요. 아내 장례식에서도 자식들에게 서운할 때도 혼자 밥 먹을 때도 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녀석 앞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고맙다. 고마워. 복실이는 대답 대신 할아버지의 볼을 하찼습니다. 짠 눈물을 닦아주듯이요. 그때 복도 끝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아들 민재였어요. 양복 차림에 코트를 걸치고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연락받고 바로 왔어요. 할아버지는 아들을 올려다봤습니다. 이틀이 지나서야 온 거였어요. 폭설이 그쳤고 길이 뚫린 뒤에야 왔죠. 그래, 왔구나.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민재가 복실이를 힐끗 보며 말했어요. 아버지, 이게 뭐예요? 병원에 걔를 데리고 계시면 어떡해요? 위생에도 안 좋고. 할아버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 녀석이 나를 살렸다. 네. 폭설 속을 뚫고 사람 불러온 게 이 녀석이야. 내가 전화 끊고 용돈이나 보내면 된다고 했을 때 나는 부엌 바닥에서 죽어가고 있었어. 민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말씀을 하셔야죠. 말을 했어. 목소리 듣고 싶다고. 근데 넌 바쁘다고 끊었잖아. 민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더 이상 아들을 보지 않았어요. 대신 품에 안긴 복실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녀석은 말 한마디 못하면서도 내가 쓰러진 걸 알았어. 눈보라 속을 뚫고 사람을 불러왔고 발바닥이 다 찢어지도록 뛰었어.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넌 전화 한 통 받기도 귀찮았지.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할아버지는 복실이를 꼭 안은 채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아들은 복도에 선 채로 한참을 서 있었죠. 그날 밤 할아버지는 병실 창문으로 달을 바라봤습니다. 복실이는 몰래 병실에 들어와 침대 옆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간호사들도 눈 감아 주었죠. 복실아. 복실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집에 가면 내 방 따로 만들어줄게. 제일 따뜻한 자리로. 복실이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웃었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보름 만에 할아버지가 퇴원했습니다. 병원 현관을 나서자 차가운 겨울 공기가 볼을 스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춥지 않았습니다. 복실이가 품에 안겨 있었거든요. 마을 사람들이 마중을 나와 있었어요. 김씨 아저씨가 트럭을 몰고 왔고 반찬 가게 박 여사는 따끈한 호빵을 들고 있었죠. 어르신,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복실이가 진짜 대단해요. 우리 마을의 영웅이에요. 할아버지는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들 고맙소. 정말 고맙소. 집에 도착하니 마당에 눈이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그런데 현관까지 가는 길은 깨끗이 치워져 있었습니다. 마을 청년들이 미리 와서 눈을 치워놓은 거였죠. 부엌에는 김치찌개가 따끈하게 끓고 있었고 쌀통에는 쌀이 가득 차 있었어요. 박 여사가 챙겨다 놓은 거였습니다.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부엌에 서 있었어요. 예전에는 이 부엌이 그렇게 쓸쓸했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복실이가 발밑에서 꼬리를 흔들고 있었고 냄비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복실아, 우리 밥 먹자. 할아버지는 복실이 밥그릇에 밥을 담고 자신도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둘이 나란히 밥을 먹었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눈 덮인 마당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할아버지는 문득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여보, 나 이제 안 외로워요.
복실이가 있거든. 혼잣말이었지만 어딘가에서 아내가 웃고 있을 것 같았어요. 며칠 뒤 아들 민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무심했네요. 할아버지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앞으로는 자주 연락드릴게요. 명절에도 꼭 내려갈게요. 그래, 알았다. 할아버지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이 크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아들이 온다는 말에 설레었을 텐데 이제는 담담했습니다. 복실이가 다가와 무릎에 턱을 괴었어요. 할아버지는 복실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복실아, 민재가 명절에 온다는구나. 복실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근데 있잖아. 솔직히 말해줄까? 할아버지는 복실이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내 아들보다 낫다. 복실이가 꼬리를 흔들었어요. 마치 알아듣는 것처럼요. 할아버지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 내가 내 아들이다. 내 새끼. 그의 봄, 눈이 녹고 마당에 새싹이 돋아났습니다. 할아버지는 텃밭에 상추를 심었어요. 복실이가 옆에서 흙을 파며 놀았죠. 야, 거기 파면 안 돼. 씨앗 심어놨잖아. 복실이는 못 들은 척 계속 흙을 팠습니다. 할아버지는 핀잔을 주면서도 웃음이 났어요. 마을 사람들이 자주 놀러 왔습니다. 박 여사는 반찬을 가져왔고 김씨 아저씨는 농사일을 도와줬어요. 아이들은 복실이와 놀겠다고 매일 찾아왔죠. 할아버지, 복실이 좀 만져봐도 돼요? 그래, 대신 예쁘게 놀아줘야 해. 할아버지는 마루에 앉아 아이들과 복실이가 뛰어노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텅 비어있던 마당에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랫목에 앉아 복실이를 무릎에 올려놓았어요. 아내가 생전에 아끼던 담요를 덮고 둘이 나란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떠 있었어요. 복실아. 복실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맙다. 복실이가 할아버지의 손등을 핫았어요. 할아버지는 그 작은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따뜻했어요. 3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아니 어쩌면 평생 느끼지 못했던 따뜻함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알았어요.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요. 그리고 이 작은 생명이 자신에게 가족이 되어 주었다는 걸요. 복실아, 우리 오래오래 살자. 복실이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게 대답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귀찮다며 내쫓으려 했던 강아지에게 결국 아랫목을 내어준 할아버지. 그 작은 선택이 할아버지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바쁘다며 전화를 끊는 아들과 말 한마디 못하면서도 폭설 속을 뚫고 달려간 복실이. 과연 누가 진짜 가족일까요?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오늘 이야기가 보여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곁에도 복실이처럼 묵묵히 자리를 지켜주는 소중한 존재가 있으신가요? 어떤 존재인지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이 다른 분들께도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소중한 이에게 고맙다고 꼭 한마디 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